사실 첫 1부 그러니까 2부 3부는 기후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금 의료 이렇게 딱 제한되니까 딴 얘기를 많이 못 하는데 사실 1부에서 진흙이 막 쳤습니다. 사회 갈등.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안 나온 얘기가 없어요. 이 김문수 후보가 이 내란 되치기. 너야말로 내란 세력. 신묘한 수였습니다. 신묘한 수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묘한 수였습니다. 진보당이 통진당 후예 아니냐. 와, 진짜 저는 생각을 못하는 초식이어가지고 약간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야. 아니 요즘에 그 수를 쓰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 내란이다 막 이랬는데 지난 토론에서는 내란인지 형사재판에 가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계속 아니 통진당의 후신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난번에 우리는 그게 단일화는 아니냐도 얘기했지만 단일화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내란 세력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준비된 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준비된 초식. 저는 이제 신초식으로 봐가지고 조금 신기하긴 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최저임금 문제 요거가 이제 권영국 후보가 지난번에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가지고 비판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차등임금제 최저임금 적용 따로 하자는 이준석 후보를 이제 법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니까 뭐 이준석 후보가 약간 거기서 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무슨 제도가 있다고 해서 준비한 답변을 하다가 권영국 후보랑 티키타카는 요즘 좋은 말인가? 하여튼 논박을 계속 하는 데서 제가 미국 얘기했잖아. 아니 방금 캐나다 얘기해놓고 미국 얘기했다 그러고 다시 미국 얘기했다 그러다가 캐나다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헷갈립니다. 아니 그게 대화가 그 이제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그렇게 적용하는 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데가 있느냐라고 재차 권영국 후보가 물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 미국을 둘 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해서 그런 맥락이었다. 공방이 오가면서 미국과 캐나다 얘기가 뒤섞이기는 했죠. 근데 사실 그래서 미국 그러면서 또 최저임금이 아예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다 이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저임금 얘기가 반론으로 제기가 되면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캐나다는 그 제도를 했다가 없앴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그 없앤 맥락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외국인 임금이 더 싸니까 그 은행에서도 왕립은행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도 이제 외국인을 쓰기 시작하고 국내 일자리를 이제 그 내국인 대신에 외국인을 더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내국인들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없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농촌 일자리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권영국 후보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외국인한테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촌에서는 11만 원으로도 외국인이 부족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작업장을 이탈하겠죠. 그래서 소위 미등록, 뭐 우파가 얘기한 불법 체류가 돼서라도 돈을 더 주는 대로 가겠죠. 이쪽은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을 11만 원, 12만 원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 얘기가 완전히 그 아무 실효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리쇼어링을 그러니까 외국에 간 공장을 한국에 들어온 대신에 그 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들어온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그거의 베네핏을 국내 기업에 주기 위해서 차라리 다른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외국인 임금을 대신에 낮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럼 외국인은 왜 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걸 충족시키면 저게 문제고 저걸 충족시키면 다시 이게 문제인 게 그런 차등제 논리의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얘기를 들면서 이제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별 차등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미국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연방제잖아요. 거기는 연방제여서 주마다 다른 헌법과 주마다 다른 법률이 있는 데인데 그게 우리 법조계에서도 뭐 하면 아무도 몰라. 왜냐면 뉴욕주랑 캘리포니아 뭐 많아봐야 델러웨어나 워싱턴 DC 주 변호사까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우스 다코타의 법을 본 사람이 없어.
있겠냐고. 거기는 네, 그렇겠죠. 루이지애나 몰라. 모른다고. 아니 조사도 안 한다니까. 없어요. 뭐 그냥 뭐 알겠습니까? 켄터키가 어떤지, 캔자스가 어떤지, 유타가 어떤지 우리 공부 안 합니다. 사실은 변호사도 몰라. 그 거래를 안 하거든. 미국 계실 때 어디 있었어요? 저는 그 저기 보스턴 쪽에 매사추세츠. 예. 네, 역시 전통의 매사추세츠에 있었죠. 예. 그렇죠. 왜 갑자기 그런 또 동북부 엘리트시네. 초등학교를 2년 다녔는데 초등학교 2년을 다녔는데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저희 학교는 흑인이 더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흑인한테 차별받는 아시아인 그런 게 있어요. 네. 있겠죠. 네, 왜냐하면 다수파야. 아니 그래서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흑인들의 그 구호 있잖아요. 네. 뭡니까?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매러인데 잊어버렸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네. 그 간단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특정 고유 명사들이 순간순간 블랙아웃이 됩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다. 왜? 흑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소수자로서의 그런 어떤 배려만 바라지 자기들보다 소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한다. 그래서 위선이다. 맨날 이런 거나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이나 이런 거나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예를 들면 뭐 외국인이나 조금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이러면 이제 뭐 차별적인 뭐란가 행태를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학생이 와도 못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바꿔내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건데 저도 사실은 제가 다니던 학교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름을 딴 학교였어요. 학교 이름이 공립학교인데 그래서 그게 개교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미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이름을 띈 학교는 많아. 그 학교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1년 지나니까 국경일이 돼가지고 아씨 우리만 쉬었는데 딴 학교 다니는 애들도 쉬더라고. 조금 그럴 때 좀 짜증이 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개교기념일에 쉬는 맛이 없잖아. 차별이잖아. 남들은 이날도 쉬고 개교기념일도 쉬는데 우리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틀을 그러니까 그날 계속 쉬는데 딴 애들은 개교기념일 생각해보니까 근데 초등학교가 개교기념일을 왜 쉬지?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개교기념일을 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상하네.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차등 임금제 부분은 확실하게 좀 문제가 좀 그러니까 뭐랄까 우파도 원래는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파라고 하더라도 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예를 들면 건설 현장 수요가 많은데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오세훈 시장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오지 않을까요? 근데 가사 노동자는 원래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협약 체결했을 텐데 가끔 가다가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죠. 가사 노동자가 원래는 협약을 체결을 안 했죠. 지금도 약간의 예외가 인정이 될걸요? 그게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손바닥 오늘의 권영국의 그 노이즈 마케팅 손바닥. 저는 뭐 잘 못 봤는데 뭐예요 그게? 여기다가 일부러 민자를 썼어요. 김민아. 그치. 김민아파다. 권영국은 김민아의 조종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민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제 갔더니 그 대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민자를 쓰고 나왔습니다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잘렸죠 어제. 이건 좀 과하다. 그래서 이제 킬 됐는데 아까 방송을 보니까 뭐 저는 못 봤는데 기사가 났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제 흘렸는지 일부러 민자를 쓰고 나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걸? 아니요. 근데 캡처 사진이 돌아다녀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비친 거예요. 이렇게? 예, 비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비춰가지고 그걸 지금 바이럴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현장 판단이었는지, 네, 공화국 민이었다. 무슨 경향에서는 아예 기사로 났다고요? 네. 기사까지 써주고 감사합니다.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그 손에 그거 한 방이 더 크네 그러면. 나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쓰자. 그래서 아니 민자라고 하면 민주당도 민인데 민주노동당의 민이라고 이해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괜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야 되냐. 뭐 이제 해가지고 뭐 감론을박을 하다가 지나갔는데 현장에서 판단을 했나 보죠. 네. 그냥 뭐라도 다 해보자. 뭐라도 기사가 하나 좀 덜 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전장현과 동덕여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누구한테 질문을 하나 이거를 막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질문 이걸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이재명 후보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권영구 후보한테 돌리죠. 그 순간이 있었는데 권영구 후보가 지금 투쟁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안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받아쳤죠.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게 사실은 원래는 원래 이준석의 계획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원래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으면 권영국 후보한테 해야 토론이 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걸 왜냐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싶을 때 상대를 이제 지목해서 해야 되는 토론이니까. 그렇죠. 이 질문은 이거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갈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지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동덕여대를 뭐 그렇게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마비시킨 이러한 불순 세력과 그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가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으로 갔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답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이제 뭐 다른 후보한테 가야 돼가지고 권영국 후보 원래 가야 될 대로 간 거죠. 근데 그렇죠. 저는 거기서 권영국 후보가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이 이준석식 논리를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깰 수 있게 조금 더 잘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총통은 좀 더 세게 얘기했을 것이다. 아니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이준석 같은 사람하고 하기가 까다로워요. 사실 계속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권영국 후보가 사실 작심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너는 왜 혐오에 의거한 정치만 하고 편가르기 정치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맨날 이준석이 답변하는 게 있죠. 증거 있어요? 증거 그렇죠. 있어요? 내가 언제 혐오했냐? 내가 혐오한 거에 이게 뭐 그걸 얘기를 해봐라. 사례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안 끝나거든요. 그렇죠. 이거 토론 2시간 내내 해도 이준석은 계속 피해가기만 하고 그렇죠. 뭘 대잖아요. 되면 그거는 이래서 혐오가 아니다. 그건 저래서 혐오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저런 의미가 아니다. 이게 1시간 2시간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게 결론이 안 나죠. 지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봐라 이준석이 혐오했다는 근거는 없다. 혐오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나한테 혐오했다고 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혐오를 하니라고 했을 때 내가 뭘 혐오를 했는지 대봐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은 답을 안 해버리면 또 똑같은 결론이 되잖아요. 그쵸. 근거 없이 왜 나한테 혐오라고 그랬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까다로운 분쟁이에요. 이준석하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혐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준석하고. 혐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사실은 혐오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요 용어를 안 쓰고 토론을 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 탈압박을 합니다. 탈압박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런 논쟁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다 피해가요. 피해가죠. 평소에 혐오에 의존하는 정치와 편가르 정치를 하면서 그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너는 혐오야라고 할 만한 그 답변을 유도를 할 거 아니에요. 논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면 너는 이 걸리는 거야로 몰아가면 그거를 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는 뭐가 혐오인지를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하는 겁니다. 이건. 아는데 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을 그 권영국 후보가 제가 봤을 때 원래 대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추가됐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최저임금 얘기 2번 했을 때 하나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차별하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이제 딱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선 자체가 어디까지나 이제 뭐 공장 뭐 이런 기업주 이 사람의 시선에서 모든 문제를 효율과 비용의 편익으로만 이제 인식하고 뭐 그러한 뭐 ILO 협약이나 뭐 그때 무슨 111호인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 158호인가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게 다 깔려 있는 시선인 건데 거기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변할 게 뻔할 것 같은데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방송을 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사실은 권영국 후보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왜냐면 이제 노동 현장에서 계속 수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논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약법이 어려워요. 공약법이 어렵고 근데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게 만든 다음에 어차피 시간은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준석 방식으로 일축해 버려야 돼요. 예? 도망다니는 거 잘 봤습니다. 일축해 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버려야지. 네. 그래요. 요 광경을 보여주고 요거를 규정해 버리는 게 차라리 맞는 거다 이거는. 다들 연금도 사실은 구조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지. 그것도 사실 뭐 아무도 뭐 예를 들어 1당 2당이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구조개혁해야 됩니다. 끝. 좀 책임하지 않나. 우리는 연금 얘기 그동안 이제 우리 또 김민하 평론가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득 보장론과 이제 재정 안정론 사이에서 또 있고, 또 사실 그 소득 보장론이랑 재정 안정론에서 섞여 있는 게,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노인층한테 주는 기초연금은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랑 상관없으니까 그 돈을 그냥 기초연금을 올려주지 국민연금에 돈을 부어야 되냐 마냐, 이것도 또 이제 하나의 어떤 쟁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 꼭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모든 쟁점에서 토론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을 잘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면 각 당의 뭐 정책위 의장이 됐든 연금 개혁, 연금 정책 당사자, 그러니까 연금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빡세게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교양 테스트, 지식 얇은 테스트 뭐 이런 정도로 끝나니까 계속 이런 편제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3차로 하지 말고 진짜 한 8차로 해버리든가 TV 토론을. 그래서 진짜 실력이 누가 좋은지를 뭐 해가지고 그냥 좀 하든가 뭐 이런 생각이 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자기 철학을 드러낸 거는 이제 이준석인 것 같고, 근데 그 철학이 이제 이상한 철학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답도 안 나오는. 아까 얘기한 이제 나는 이 철학으로 한번 30대에 표를 받아보겠다. 우리 젊은이들의 한번 그 포퓰리즘 한번 해보겠다. 요건 거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여러 답변 속에서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는 드러낸 건 있어요. 뭐냐면은 소득 보장론에 의거한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 안정 장치는 수용하는 거냐 이런 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이라는 거는 세대 간의 연대인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어쨌든 간에 소득 보장론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다만 요 얘기에 숫자가 나오는 디테일한 어떤 그러한 이제 개혁 방안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한 거고, 그곳에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그걸 얘기 안 하면 토론이 안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철학적으로 말씀하신 재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소득 보장론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민주당이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도 뭐 거기 그런 거지만 소득 보장론에 어쨌든 손을 들어주고 있는 차원이다. 그렇게까지는 원래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회 논의에서는 그 선에 섰던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이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뭐 쟁점이 뭔지 모르는 것 같고, 쟁점이 뭔지를 몰랐던 것 같고, 오늘은 스코어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권영국 후보도 소득 보장론 쪽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오히려 진보 진영이 조금 이제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의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쭉 말씀드렸지만 진보적인 어떤 입장에 선 분들의 다수 의견은 어쨌든 간에 소득 안정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권영국 후보도 소득 안정 쪽에 가까운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오늘은 드러났다. 대략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논쟁을 진보파에서 논쟁하니 이 탄소세와 기후정의세 논쟁이 생각이 나는데 그 처음에 그 정의당의 10대 공약에 탄소세로 나왔다가 그게 저는 몰랐는데 그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10대 공약을 수정을 공식으로 요청을 하면 그래서 표현이 기후정의세로 다시 바뀌었어요. 선관위에? 네, 선관위에. 아니 선관위 낸 서류는 뭐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기후정의세로 표현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제 뭐 이제 다음번에 못 쓰니까 질문이 원래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쓴 것 같은데 이제 기후정의세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오늘 했어요, 권영국 후보가.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탄소세랑 탄소배당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공약이 빠졌어요. 왜 뺐냐? 기후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데 3년 동안 기후 위기가 달라진 건 없는데 심화되면 심화됐지. 근데 왜 갑자기 탄소세 얘기를 사라졌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오늘 태도를 보았을 때 그때와 달리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증세를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원론적으로는 권 후보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선명한 그 차이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차이가 없거나 결국은 진정성 아니면 지금이냐 나중이냐 계속 이제 그런 구도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그러니까 증세와 관련된 쟁점은 사실 지난번 토론에서도 더 강력하게 형성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주제 뭐 경제였으니까. 그렇죠. 좀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그때 형성이 되는 것도 좋았겠다. 그럼 오늘의 토론까지도 그렇죠. 아마 그 쟁점을 연장해가면서 이렇게 좀 선이 그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입장이니까. 그럼 대별이 딱 되지 않습니까? 대별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처음과 끝에 계속 써먹더라고요. 근데 약간 유체이탈 화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민주당 후보 지지층에서나 그런 분들은 되게 싫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사를 써먹은 거는 이준석이 최초가 아니죠. 윤석열이죠. 그래서 작은 윤석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때 그걸 써먹자고 이준석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윤석열은 또 진심으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과거에 그러니까 정치에 별 관심 없을 때 그때 좋아하거나 지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과거에 2002년의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예능 같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주장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는 그랬을 것도 같은데 개인이 뭐 그런 취향이라기보다도 지지 성향을 갖고 뭐 이랬던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거를 어떤 코드로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수 세력이 이용하는 방식이 뭐냐? 지금의 민주당과 지금의 이재명은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과거의 김대중과 과거의 노무현답지 않다. 지금의 민주당은 변질되었다. 지금의 이재명은 그 변질된 민주당을 변질시킨 바로 그러한 원흉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없고 지금의 민주당을 독재자들로 만든 게 바로 그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총통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총통이다. 네. 총통은 김민하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이재명 총통제를 막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과 이렇게 대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였던 과거의 민주당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과거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우리 보수 세력이 민주주의이다.
너네는 독재, 우리는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 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책을 쓰다가 다시 써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엎었는데 없는 분위기인데 그 거기서 썼던 표현이 독재 대 민주 구도의 해킹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기존에 계속 이제 한국 정치 양대 세력의 구도가 독재의 후신이냐, 민주화 세력이냐 이 구도로 왔던 거잖아요. 더 정확히는 독재 대 반독재 구도로 왔던 거잖아요. 반독재가 자기를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독재는 당연히 이제 옛 것이 되니까 계속해서 축소됐던 거 아닙니까? 축소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게 거듭된 민주 세력의 집권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독재로 프레이밍화된 세력은 축소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자들이 이것을 벗어나려고 독재 대 반독재 구도를 해킹을 해서 아니야, 우리 원래는 요거를 원래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냐면 아니야, 우린 독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 산업화다. 산업화고 그쵸. 너네가 민주화고 민주화면 우린 산업화야.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공이 있고 너네도 공이 있어.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아닌데 산업화가 아니고 민주화던데? 아니 저 산업화가 아니고 독재던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특히 또 이명박근혜가. 그러니까는 요 공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독재고 우리가 민주주의다.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이 구도를 해킹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의 연장선을 여전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다. 이준석은 근데 늘 그랬어. 진보정당도 노회찬 대표 살아있으면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민주당도 노무현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갈라치기, 역사 갈라치기. 그렇죠. 옛날에 제가 쓴 이제 책이 냉소사회라고 있어요. 이 냉소사회 지난번에 지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책? 그거는 아니에요. 장명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때. 무슨 사회 시리즈가 그때 유행할 때여서 제목을 처음에 그렇게 짓는 걸 반대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냉소사회는 자랑스러운 저의 저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장남입니다. 냉소사회가. 그렇습니까? 네. 그게 첫 단독 저서인가요? 아니요, 레닌을 사랑한 오타쿠가 있는데, 그치, 그 데뷔작이지. 거기 레닌을 사랑한 오타쿠 장녀, 거기가 장녀, 그다음에 냉소사의 장남. 그렇군요. 그럼 또 가부장적 질서가 있군요. 일남 이녀 일남. 저쪽을 실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차녀. 그렇죠. 근데 아무튼 냉소사에 보면은 냉소주의의 도식, 진정한 뭐뭐는 있다와 없다의 차이를 제가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됐고, 그런 얘기는 됐고,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항상 너희는 진정한 무엇이 아니고 진정한 무엇은 따로 있다. 그렇게 하는 어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냉소주의자의 어법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안을 끌고 오면서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냐? 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독재화됐다고 주장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함으로써 여전히 이재명을 이렇게 잘 패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재명 공략법, 민주당 공략법에 자기가 이 여러 방법을 오늘 보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중에 하나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갖고 온 거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또 하나의 공략법이고 내가 이걸로 사실 성공을 많이 거뒀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되고 있냐. 그 건강서적 출시한 것을 왜 재수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호적에서 팔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호적에서 팔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 기자가 보고 있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걔는 없어요. 걔는. 그 안철수 밀어서 잔금 해제 그건 공저죠?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